안녕하세요. 하즈소프트 이봉석입니다. 오랜만에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다시 38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과 이제 조금 성격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약간 한 단계 높은, 지난번까지 배웠던 내용보다는 이제 약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드라이버를 공부를 할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IRP에 대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일전에 IRP를 두 번에 걸쳐서 IRP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좀 세 번째 시간을 오늘부터 가지면서 IRP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또 드라이버에서는 이 IRP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서두에 앞서서 IRP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일전에 코엑스에서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주제로 아예 이 IRP를 하나의 주제로 강의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윈도우 드라이버 강의를 하다 보면 IRP를 가리킬 때가 가장 힘들고 학생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의 시간을 우리가 통해서 조금씩 단계를 올려가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복습하면서 이렇게 IRP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38번째 시간입니다. IRP 이해하기 세 번째 시간이 되는 거고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IO 콜 드라이버라는 함수와 그리고 IRP에 대해서 연관관계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IO 콜 드라이버라는 함수는 가장 대표적인 함수 중에서 대표적인 함수로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다른 디바이스 드라이버에게 IRP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자들이 내가 IRP를 다른 드라이버에게 보내야겠다 싶으시면 항상 이 IO 콜 드라이버 함수를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IO 콜 드라이버 함수가 어떻게 IRP의 각각의 필드들을 변경하거나 조작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으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은 IO 콜 드라이버라는 함수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IO 콜 드라이버라는 함수가 MSDN에 있는 WD키 도움말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에 따르면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다고 써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디바이스 오브젝트고 또 하나가 IRP입니다. 이 두 가지 파라미터를 반드시 정확하게 넣어 주셔야만 이 IRP, 두 번째 파라미터에 들어가는 IRP가 대상이 되는, 해당하는 드라이버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는 뭐냐면 첫 번째 디바이스 오브젝트, 여기가 무엇이냐라는 건데,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IRP를 던져서 그 IRP를 받고자 하는, 즉 내가 던지려고 하는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의 드라이버와 관련이 있는 디바이스 오브젝트여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대상이 만든 디바이스 오브젝트, 즉 내가 지금 이 IRP를 누구에게 보내려고 하면 그걸 받을 대상이 만든 디바이스 오브젝트, 그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넣어주셔야만 이 IRP가 그 드라이버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거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두 번째 파라미터인 IRP, 이 IRP는 내가 그냥 보내면 가는 게 아니고 이 IRP도 나름대로 일정한 필드들을 여러분들이 적당한 값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이 IRP가 정확하게 그 타깃이 되는 드라이버에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셔야 돼요. 그래서 섣불리 그냥 IO 콜 드라이버 부르면 가나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IO 콜 드라이버라는 함수가 IRP를 타깃이 되는 드라이버에게 전달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자가, 즉 내가 미리 IRP의 특정 필드를 세팅을 온전하게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차피 계속해서 사용돼야 될 함수니까 우리가 차차 설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IO 콜 드라이버라는 함수가 아주 중요하다, IRP를 전달할 때 쓰는 함수다, 거기까지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갑자기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를 시작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드라이버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배우면서 드라이버에 대한 부담감을 좀 벗어버리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일정 시간 동안은 저와 그런 수업을 하다가 적당한 시간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PNP 드라이버, 즉 하드웨어가 연동이 될 수 있는 그런 PNP 드라이버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맛배기의 시간이 드디어 찾아온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장치관리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장치관리자. 장치관리자에서 해당하는 장치들을 볼 때 여기 지금 보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이 보기라는 메뉴에 보면 연결 순서대로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연결 순서대로 보기. 그래서 연결 순서대로 보기를 딱 눌렀을 때 나타나는 화면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을 리는 없겠죠.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자, 마지막 최종적으로 선택한 장치를 보면 HID 규격 마우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마우스 장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HID 규격 마우스라는 이 장치가 사실은 어떤 장치가 있음으로 해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장치에서 얘를 열거했는가, 열거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열거. 자, 보시면 이 HID 규격 마우스는 사실은 USB 휴먼 인터페이스 장치라고 하는 이 장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열거가 된 거예요.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HID 휴먼 인터페이스 장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화살표가 바로 HID 규격 마우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똑같은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휴먼 인터페이스 장치는 누가 발견했을까요? 누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걸까요? 바로 USB 루트 허브가 있기 때문에 휴먼 인터페이스 장치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림을 보면 역시 루트 허브가 이렇게 세 번째로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끝까지 올라가다 보면 결국 맨 아래는 HID 규격 마우스, 그리고 맨 위로 올라가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307-00이라는, 사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지만 루트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뿌리. 그러니까 이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오면서 발견된 장치, 발견된 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 그림을 일단 먼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윈도우 드라이버를 이제 본격적으로 PNP 드라이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그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뚫어지게 보시고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반드시 숙지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그림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잘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요 내용들은 그대로 제가 놨습니다. 하지만 이제 왼쪽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어때요? 그렇죠? 오른쪽은 똑같죠?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말이 되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말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가세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건 똑같은 그림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보시면은 HID 규격 마우스라는 이 장치 관리자에서 볼 때는 요 HID 규격 마우스라는 요 하나의 장치처럼 보였지만, 이 하나의 장치가 사실은 세 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로 묶여 있습니다. 자, 처음 듣는 개념이죠. 자, 오늘 처음 그런 개념을 배우시게 되는데, 자, 일단은 이렇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시간에 본격적으로 배울 거고요. 오늘 이렇게 생각하세요. HID 규격 마우스 장치는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세 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로 묶여 있다. 이해 가시죠?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 세 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로 묶여 있게 되는데, 자, 그 위에 있는 USB 휴먼 인터페이스 장치는 어떻죠? 화살표를 따라가 보니까 두 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로 묶여 있는 겁니다. 두 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로 묶여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USB 루트 허브도 따라가니까 두 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로 묶여 있죠. 자, 이렇게 디바이스 오브젝트로 묶여 있는 이런 모습을 디바이스 스택이라고 얘기해요. 디바이스 스택. 자, 이렇게 디바이스 스택으로 묶여 있는 그림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묶음으로 여기에 있는 각각의 디바이스가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열거되는 순서대로 쭉 살펴봤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열거된 순서대로 살펴볼 때 발견된 장치들은 각각 사용자가 볼 때는 하나의 장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개, 최소한 두 개 이상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로 묶여서 하나의 장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디바이스 스택이라는 걸 이제 한번 간단하게 배워보는데, 자, 이 디바이스 스택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번 위의 예를 보도록 하죠. 사용자는, 즉 어플리케이션 또는 사용자가 추상화된 디바이스 측으로 뭔가 접근을 시도합니다. 자, 다시 앞에 그림을 보자면 여기에 있는 장치들을 다 추상화된 장치라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HID 규격 마우스도 될 수 있고요. PCI 버스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어떤 장치를 하나 딱 선택을 했습니다. 그 장치는 사용자가 볼 때는 하나의 장치로 보이죠? 하나의 장치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렇게 하나의 장치로 보이는 사용자가 디바이스로 이렇게 접근을 시도하면 어떤 결과를 돌려받는 그런 그림을 그린 거죠. 접근을 시도하면 결과를 돌려받는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것이 실제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는 앞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의 장치는 사실상 추상화된 장치는 두 개 이상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로 묶여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디바이스 스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그림은 추상화된 디바이스는 예를 들어서 4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로 묶여 있는 그런 장치일 수가 있겠죠. 4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로 묶여 있는 그런 장치가 하나의 추상화된 디바이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위에 있는 그림을 아래처럼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추상화된 디바이스에 접근을 딱 시도하면 그 접근을 시도한다는 행위는 사실상 IO 매니저에게 의뢰하는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IO 매니저에게 정당한 방식으로 어떤 접근을 의뢰하게 되면, 그러면 IO 매니저는 그 의뢰를 받아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묶여 있는 이 디바이스 스택을 향해서 무엇인가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사용자가 IO 매니저에게 어떤 디바이스에 접근하겠다는 의뢰를 하게 되면 이 디바이스는 결국 추상화된 디바이스겠죠. 그럼 이 IO 매니저는 그 요청을 받아서 자신이 직접 오른쪽에 보시는 이 디바이스 스택에 어떠한 요청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청이 맨 위쪽에 먼저 전달이 되고 그 요청은 필요에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서 끝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이렇게 돌아오는 이러한 어떤 요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청이 최종적으로 돌아왔을 때의 결과를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건 바로 IO 매니저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처음 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사실 익숙해지면 굉장히 간단한 얘기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추상화된 디바이스, 추상화된 하나의 디바이스라고 보이는 그런 장치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2개 이상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로 묶여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이 접근을 의뢰하게 되면 그 접근이 어디로 간다? 처음에는 IO 매니저로 간다. 그래서 이 IO 매니저가 이렇게 의뢰된 사용자의 요청을 적당하게 해석해서 자신이 이제 관리할 이 디바이스 스택을 찾아가지고 디바이스 스택의 가장 꼭대기 층부터 하나씩 내려가면서 요청을 전달하고 그 요청에 대한 결과를 돌려받는 그런 형식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보시는 이게 바로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묶여있는 이런 추상화된 디바이스 스택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디바이스 오브젝트들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하드웨어를 추상하기 때문에 그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누구를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까?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항상 드라이브 오브젝트를 가리키게 되어 있죠. 그렇죠? 앞에서 예전에 다 설명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자신의 드라이버 오브젝트를 가리키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만 가지고 있으면 그 포인터를 이용해서 드라이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각각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어떤 드라이버가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4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서로 묶여 있죠? 그럼 4개는 각각 자신을 만든, 자신과 관련된 드라이버를 가리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을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IRP 디스패치 루틴이라는 용어가 보이죠? IRP 디스패치 루틴. 이것도 제가 일전에 설명해 드렸었는데 바로 IRP를 전달하면 그 IRP를 받아들이는 루틴이었죠?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실습하실 때 썼던 샘플 드라이버를 생각해 보세요. IRP 메이저 크리에이트, IRP 메이저 클로즈, IRP 메이저 디바이스 컨트롤, IRP 메이저 리드, IRP 메이저 라이트,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콜백 루틴 기억나시죠? 그 루틴이 바로 IRP 디스패치 루틴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4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들의 묶음이 각각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든 드라이버의 IRP 디스패치 루틴과 관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앞장의 그림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국 이 그림에서 보자면 IO 매니저가 IRP를 전달하는 거고요. 그 IRP를 누구에게? 맨 꼭대기 디바이스, 필터 디바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오브젝트, 이걸 만든 드라이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추상적인 그림으로 보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IO 매니저가 여기 있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참조해서 IRP를 보내게 되는데 누구에게 간다? 바로 얘한테 간다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얘한테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간다, 이 화살표로 밑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요 두 번째 드라이버의 IRP 디스패치 루틴으로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IRP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화살표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렵죠? 자, 이번에는 IRP라고 하는 이 구조체의 크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IRP라는 구조체는 사실상 IRP라는 이름을 가지는 헤더가 있어요. 이거는 헤더인데요, 고정된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IRP 헤더의 고정된 사이즈 외에 IO 스택이라는 형태의 구조체가 별도로 있는데, 이 IO 스택은 같은 크기를 가지는 이 IO 스택 구조체가 이렇게 여러 개가 묶여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IRP가 왼쪽에 보셨던 이 그림처럼 4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로 묶여 있는 이런 디바이스 스택으로 IRP가 보내지게 되면 그때는 이 4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 즉 4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집중하세요. 4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다 라고 하면 결국은 4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되는 IRP는 보시는 것처럼 스택의 깊이가, 스택 사이즈가 4, 그러니까 IO 스택 공간이 4개가 잡히는 거예요. 이 공간이 잡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공간이 얼마큼 잡히느냐, 이거는 결국 이 IRP가 전달될 디바이스 스택의 스택 사이즈만큼 IO 스택의 공간이 잡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IRP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얘기지만, 이 IRP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 IRP라는 구조체의 헤더는 같은 사이즈지만 IO 스택이라는 이 구조체의 사이즈로 몇 개가 만들어지느냐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이 IRP가 몇 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로 묶여 있는 곳으로 보내지느냐에 따라서 이 IO 스택의 깊이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IRP가 하나 만들어졌을 때 그 IRP의 스택의 깊이는 바로 이 IRP가 전달될 그 대상의 디바이스 오브젝트 묶음의 개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필드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IRP 기본 헤더에 보면, 이 IRP 헤더에 보면 current state location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있어요. 포인터 변수. 이 포인터 변수가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가리키는 곳에 있는 내용이 바로 IO 스택 로케이션, 즉 IO 스택이 되겠습니다. IO 스택. 자, 앞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있는 이 IO 스택, 이 IO 스택의 어느 한 부분을 가리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current state location이 만약에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다 라고 했을 때, 포인터 변수니까, 그럴 때
current location. 자, 포인터를 제가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current location. 요 current location이 얼마를 나타내고 있느냐? 숫자 2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current state location이 가리키는 요 포인터는 현재 스택상에서 2번 위치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2번 위치에 해당한다.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2번 위치라는 건데, 그 2번 위치라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는 거냐면, 자, 이 스택의 위치는 맨 위에, 즉 꽉 채웠을 때, 꽉 채웠다는 이 그림에서 마지막은 무조건 얼마냐면 1이에요. 1. 그러니까 자, 이 1의 위치 아래가 2의 위치고, 그 아래가 3의 위치고, 그 아래가 4의 위치, 이렇게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위치가 2번이라는 것은 결국 얼마큼 더 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 번 더 채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현재 이 위치가 2번에 가 있다는 것은 한 번 더 푸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푸시. 그래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택 카운트 값이 있는데요. 이 값이 3이라는 얘기는 이 스택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제일 처음에 3번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IRP 안에 들어있는 이와 같은 세 개의 필드 값을 가지고 이 IRP를 스택,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말하자면 이 스택이라는 알고리즘이 푸시 팝 되는 어떤 로직을 구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잘 생각해 보세요. 푸시가 된다고 했을 때 푸시 해서 만약에 여기까지 푸시가 됐다고 쳐보세요. 더 푸시를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푸시되면 뭐가 되죠? 오버플로가 되죠. 메모리 오버플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오버플로를 방지하려면 어떤 비교값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바로 이 1번 값을 참조하는 거죠. 1번 값. 그래서 current location이 1번인 상태에서는 더 이상 푸시할 수 없다. 이러면 오버플로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팝을 한번 해볼까요? 팝. 또 팝을 하려고 딱 할 때, 이때 자, 마지막으로 팝했던 위치가 3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3번이라는 위치에서 더 팝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스택 카운트 값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대강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IRP라는 구조체의 이 헤더에 이런 세 개의 필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IRP의 스택의 위치를 실제적으로는 current state location이라는 이 포인터 변수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적당하게 제어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해야 되는데요. 이 예는 무슨 예냐면, 간단하게 우리가 앞에 우리가 그림에서, 자, 앞에 그림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결국 4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있었잖아요. 4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 4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있다고 했을 때, 이 4개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가장 윗부분으로, 맨 위쪽에 IRP를 던질 때의 상황입니다. 이 IRP를 던질 때 상황. 누가 던질까요? IRP를 누가 던질까요? 바로 IO 매니저죠. IO 매니저. IO 매니저가 IRP를 던지잖아요. 그때 4개의 계층, 즉 4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로 이루어져 있는 이 디바이스 스택을 향해서 IRP를 던지는 상황이다라고 꼭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4개의 4. 자, 그러면 다시 그림을 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현재 자, IO 매니저가 어퍼 필터 드라이버,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있는 디바이스 오브젝트에게 IRP를 만들어서, 자, 중요한 건 만든다는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만들어서 전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때 IO 콜 드라이버라는 함수를 쓰고 있습니다. IO 콜 드라이버. 자, 이렇게 IO 콜 드라이버 함수를 쓰게 되면 그때 이 필터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IRP를 딱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 IRP를 딱 받았을 때의 헤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헤더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current state location이라는 이 포인터 변수는 누굴 가리키고 있을까요? 어떤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current state location이. 그리고 거기에 위치가 4번이다 라는 얘기죠. current location 4번 위치가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제가 4를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 스택은 깊이가 총 4개까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IRP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IO 매니저가 IRP를 어퍼 필터 드라이버에게 전달한 직후에 IRP의 상황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퍼 필터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즉 꼭대기 있는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현재 이 커런트 스테이트 로케이션이 가리키고 있는 이 위치를 읽어보면 여기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냐면 바로 파라미터가 들어있을 것이다. 즉 이 필터 드라이버가 맨 위에 있는 드라이버가 읽을 값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걸 읽어서 무엇을 행동을 할 때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한 파라미터 값이 들어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림이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원래 그 앞에 그림을 보시자면 결국 이와 같은 그림에서 보자면 IRP를 맨 처음에 여기서 받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IRP를 일로 전달한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전달한다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받은 어퍼 필터 드라이버가 두 번째 있는 메인 펑션 드라이버에게 IRP를 전달하는 그림이라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림이 이 상태에서 보겠습니다. 짠.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돕고자 그림 두 개를 연달아서 몇 번 더 제가 확인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 상태였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보이시나요? 차이를 다시 여기서 하나, 둘, 셋. 차이가 보이시죠?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자, 요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 이 상태에서 어퍼 필터 드라이버가 IRP를 가지고 있다가 어퍼 필터 드라이버가 다음 드라이버, 지금은 이제 메인 펑션 드라이버라고 가정을 한다면 다음 드라이버에게 IRP를 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즉 IO 콜 드라이버를 써서 전달을 하게 되면 다음 레벨인 이 메인 펑션 드라이버의 디스패치 루틴에서 IRP를 딱 바라봤을 때는 커런트 스택 로케이션이 누굴 가리킵니까? 아까는 아래쪽을 가리켰었잖아요. 여기를. 그렇죠? 여기를 가리켰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굴 가리키죠? 바로 위에 있는 메모리를 가리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포인터가 이동을 했었잖아요. 포인터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위로.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커런트 로케이션 값은 무슨 값이 되겠습니까? 3을 나타내게 되겠죠.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IRP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메인 펑션 드라이버, 이 메인 펑션 드라이버의 IRP 디스패치 루틴에서 이제 이 IRP 헤더에 커런트 스택 로케이션을 읽어보게 되면 어디가 되는 거죠? 바로 여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곳에 들어있는 내용을 참조하게 되는 거고, 이곳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해당하는 현재 펑션 드라이버가 읽어야 되는 파라미터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읽어야 되는 파라미터,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 그리고 누가 읽는 거, 이걸 한번 초점을 맞춰볼까요? 자, 앞에 그림에서 보면 첫 번째, 이 파라미터 누가 읽어요? 가장 꼭대기 있는 드라이버, 그죠? 가장 꼭대기에 있던 필터 드라이버가 이것을 읽는 거죠. 다음, 이건 누가 읽어요? 다음 레벨의 메인 펑션 드라이버가 읽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IO 콜 드라이버라는 함수를 부르면, 이렇게 IRP의 헤더 값이 조작이 된다는 겁니다. 조작이. 그러면 우리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몇 번 더 IO 콜 드라이버 부를 수 있을까요? 지금 상태에서. 바로 여기가 지금 3번이니까 한 번 더 IO 콜 드라이버 부르면 이 값이 2가 되겠죠. 올라가죠. 한 번 더 IO 콜 드라이브 또 누가 부르면 1이 되겠죠. 그 이상은 더 이상 부를 수가 없겠죠. 스택 오버플로가 되니까. 아, 결국은 다음까지 부를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 둘, 그리고 셋, 네 개의 드라이버가 이 IRP를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앞에 그림으로 돌아와서 볼 때 이렇게 4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로 묶여있는 IRP는 좀 4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로 묶여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그럴 때는 IRP의 깊이가 이렇게 스택이 4개만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런 상태로 IRP를 이제 맨 위에 드라이버에게 보내게 되면 IO 콜 드라이버 1번, IO 콜 드라이버 2번, IO 콜 드라이버 3번, IO 콜 드라이브 4번까지만 갈 수 있다는 그 얘기는 결국은 여기에서 요 스택이 4개까지만 채워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 채워주고 2개 채워주고 3개 채워주고 마지막으로 4개까지 채워지면 오버플로우, 더 이상은 채울 수 없으니까 꽉 차는 상태, 이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IO 콜 드라이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IO 콜 드라이버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오늘 시간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야 됩니다. 어째서 IO 콜 드라이버가 이렇게 조작을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제가 PNP 드라이버를 설명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IRP를 자세하게 배우는 시간이 되는 거고, 또 윈도우즈에서 많은 제조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그 PNP 드라이버를 이제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이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